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의 오디오북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작품은 권여선 작가의 단편소설 약콩이 끓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메주를 만들기 위해 콩을 끓이던 모습을 기억에 떠올려 봅니다. 큰 솥에 노란 콩을 가득 넣고 거기에 물을 또 충분히 부어서 한참을 끓이셨죠. 그러면 한참 후에 솥에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덮은 뚜껑 주변으로 넘쳐 흘러내리는 콩물 때문에 주변엔 고소한 콩 삶는 냄새가 가득 퍼지고 그 단단했던 콩들은 어느새 물컹한 콩으로 변해버리죠. 그 시간 동안 우린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이 작품은 주인공 윤서영이라는 대학원생이 잔디밭에 누워있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째서 그녀는 그곳에 누워있게 된 걸까요? 자,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금부터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잠과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콩이 끓는 동안. 권여선. 여우들은 영험하게도 죽을 때를 찾아든다고 처음에 윤서영은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 말을 그녀에게 해준 사람은 아마도 그녀의 할머니나 고모 또는 숙모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 그것도 그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여자라는 건 분명했다. 더욱 분명한 건 이 말을 해주었을 나이 많은 여자가 결코 김교순의 가정부 여자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죽을 때를 죽을 때로 잘못 알아들은 걸 깨달은 후에도 그녀는 줄곧 죽을 때를 찾아든다는 오해된 의미의 매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해의 포인트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것도 곧 도래할 제 죽음의 시간을 찾아든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잔디밭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에도 난데없이 그녀의 머릿속엔 과연 그쯤은 되어야 진정 여우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말을 해주지 않은 것이 분명한 김교순의 가정부 여자의 걸걸한 목소리와 사투리와 어법으로 이 문장이 발음되는 것을 그녀는 귓가에 생생히 느꼈다. 서영이 처음 김 교수의 아파트를 방문한 날은 바람이 아직 매섭지만 햇살 또한 따갑던 봄날이었다. 그녀는 비스듬한 그림자를 거느린 낮은 회색 건물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가는 내내 지나다니는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나부끼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녀는 오래전 햇살이 쨍쨍한 어느 오후쯤에도 이렇게 저교한 직선으로 가득한 아파트 단지 안을 홀로 걸어갔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냈고 혼자 짐을 꾸려 종이 쪽지에 적힌 주소만 들고 친척집을 찾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친척들 중 누구도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 산 적은 없었다. 올려다본 3층 베란다의 길이로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김 교수의 아파트는 호당 2대의 주차 공간이 주어지는 매우 넓은 평형의 아파트였다. 주차장에 반듯하게 그어진 금 안에 세 자리의 노란 숫자들이 2개씩 연달아 칠해져 있었다. 김 교수의 아파트 호수인 302라는 숫자 위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 다른 숫자들보다 노란색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2개의 302라는 숫자는 바퀴에 의해 마모될 기회가 별로 없었던 듯했다. 가정부 여자와 단둘이 산다고 했으니 차를 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임용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추천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임용된 제자들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차를 잠깐 세워두는 정도일 터였다.
그녀는 주차선 안에 칠해진 한 쌍씩의 노란 숫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대로 돌아가 박조교에게 이 일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학 졸업을 앞둔 가을 즈음부터였을 것이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점점 힘들다는 걸 느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고개를 끄덕여 동감을 표하거나 최소한의 사교적인 대응을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이나 결혼 대신 대학원에 진학하는 길을 택했다. 그러니 그녀가 억지로 낯설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모든 걸 하던 대로 지속하기만 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대학원을 수료하고 주위를 돌아본 그녀는 예전엔 비교적 가깝다고 생각했던 동년배나 선후배들이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그들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완벽한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라면 대학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박조교 정도였다. 얼마 전 박조교가 그녀에게 논문이 쉽게 통과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일거리 하나를 제안해왔다. 김 교수와 연관된 그 일은 그저 평범하다면 평범한 일거리에 불과했지만 굳이 삐딱하게 본다면 영악하고 약삭빠르게도 보일 수 있는 일이었다. 대학원생들 중에는 때마다 박조교에게 제과점 쿠키나 화장품 세트, 중저가 액세서리 따위를 선물하는 축들이 있었다. 그런데 박조교가 하필 그녀를 따로 불러 이 일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호의로 포장된 일거리 속에 무언가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과도한 예민함이 아마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멀어진 이유이며 삶과도 멀어진 이유일지 몰랐다. 그녀는 마지못해 낯을 붉히며 박조교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건물의 그림자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할 일 없이 몸을 조금씩 돌렸다. 바람의 방향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림자는 바닥에 쏟아 부어진 치명적인 기름 얼룩처럼 선명하게 고여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도 이렇게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 햇살 가득한 주차장 한가운데에 서서 무익한 맴을 돌았던 느낌이 들었다. 친척들 중 가장 잘 사는 그녀의 큰 고모마저도 이런 널찍한 주차장을 소유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문을 열어준 가정부 여자에게서는 독특한 냄새가 났다. 음식 냄새에 섞인 옅은 세제 냄새와 분비물 냄새는 그 여자가 비단 가정부일 뿐 아니라 간병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보아 그런지 가정부 여자의 몸은 나이에 비해 다부져 보였고 겉은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은 유난히 굵고 튼튼했다. 가정부 여자는 친숙한 방문객을 맞듯 그녀를 허물없이 대했다. 학생이 온다더니 엄마 여학생이네. 저짝이요. 선생님 시방 저짝 방에 계셔. 가정부 여자가 각진 턱과 굵은 손가락으로 서재를 가리켰다. 그녀는 그때 가정부 여자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지만 어쩐지 배내적부터 그 목소리로 말해진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온 느낌이었다. 그녀는 가정부 여자가 가리킨 쪽으로 걸어갔다. 돌아보니 가정부 여자가 거기가 맞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는 서재문을 놓고 하고 잠시 기다렸다. 가운데 손가락 마디에 나무의 촉감이 닿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목재문에서 울린 작은 노크 소리는 그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음을 알려주었다. 안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자줏빛 벨벳을 씌운 길쭉한 손잡이는 지나치게 보드라워 이물스러웠다. 책상 앞에 웅크린 김 교수는 인사는커녕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녀는
학부와 대학원 시절에 김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고 신년회나 공식 행사 때 몇 번 먼발치에서 김 교수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독대는 처음이었다. 3, 4분의 시간이 흐르도록 김 교수는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김 교수는 그녀가 당황하는 걸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평생 사람을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아온 사람이 불가피하게 사람들과 떨어져 은거하다가 어느 날 다시 그런 귀한 기회를 잡았을 때 그 만끽의 시간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갖은 꼼수를 쓰는 경우를 그녀는 살아오면서 많이 보아왔다. 김 교수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그녀에겐 없었다. 설령 그러면 그럴수록에 그녀는 더욱 태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침착하게 침묵의 시간을 견뎌냄으로써 오히려 궁금증을 공처럼 상대편에 넘겨버려야 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한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다. 부모 없이 유년을 보낸 그녀가 터득한 유일한 처세술이었지만 그 실천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올려다보자 들어온 지 이미 15분이 지나 있었다. 시키실 일이 없으면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몇 초쯤 기다렸다가 돌아서서 서재를 나왔다. 가정부 여자가 식당 쪽에서 무쇠처럼 투박한 손을 흔들며 어서 이리 오라는 손짓을 했다. 무엇을 끓이는지 김이 솟는 솥에서 구수한 여물 냄새가 풍겼다. 그녀가 다가가자 가정부 여자는 그녀의 팔꿈치를 덥석 잡아 끌었다. 예상대로 거센 악력이었다. 오늘따라 꼬챙이셔, 꼬챙이. 뭘 하시던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그녀의 대답에 가정부 여자는 김 교수 서재 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낮고 굵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저분을 입으로 빨아서 그려. 저분을 입으로 빨다니?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조막굴은 주름이 많아서 양념을 많이 먹어야. 어리굴던 묻히던 저분에 양념이 묻어설래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저분을 입으로 훑었네.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언제 나와서 요한이 보고 기셨던가. 왜 저분을 더럽게 입으로 쪽쪽 빠냐고. 내가 그 저분으로 다부구를 묻힌 것도 아닌데 왜 저분을 쪽쪽 빨고 그러냐고 느닷없이 화를 내시네. 아, 저분으로 즉 젓가락을 김 교수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걸 깨달은 후에도 그녀는 줄곧 가정부 여자가 저분을 빠는, 그것도 서재문에 매달린 길쭉한 벨벳 손잡이처럼 생겼을 저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입으로 쪽쪽 빠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그 환상 속에서 김 교수는 왜 더럽게 자기의 특정 신체 부위를 쪽쪽 빠느냐고 가정부 여자에게 느닷없이 화를 내며 즐기고 있었다. 그것은 끔찍하면서도 통쾌한 환상이었다. 그녀는 회색 건물의 짙은 그림자와 쨍쨍한 햇살 속을 끊임없이 번갈아 통과하며 아파트 단지 안을 빠져나왔다. 이번에도 차 몇 대가 지나가는 것은 보았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건물과 그림자는 각각 견고해 아무리 용을 써도 꿈쩍 않는 상대 앞에서 격해서 더 부질없는 열정처럼 바람만 울컥 불다 멎곤 했다. 어쩌면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공통성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자신의 환상적 복수에 죄 없는 가정부 여자를 동원했다는 가책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여우들은 영험하게도 죽을 때를 찾아든다는 말을 김 교수의 가정부 여자가 해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밤새 축축한 잔디밭에 누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여전히 가정부 여자인 것으로만 여겼다. 그리고 여우들이 영험한 것은 죽을 때, 죽을 자리를 찾아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을 타임을 찾아드는 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 자신 속의 영험한 무엇이 그 말이 발설된 기원의 장소로, 아니
그 말이 발설된 최초의 시간으로 그녀를 이끌어와 보란듯이 끝장을 내준 것만 같았다. 두 아들이 이삿짐까지 꾸려 김 교수의 아파트로 들이닥친 순서는 유감스럽게도 우기, 섭이 순이었다. 명분이야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할 수 없다는 번지르르한 것이었지만 그건 그야말로 뻔한 핑계라는 걸 김 교수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사고를 당한 후로 결코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 없게 된 몸탓도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사고가 난 이후 자신이 결정해야 할 모든 일들이 슬그머니 그의 손을 떠나 어딘가 알 수 없는 기관이나 주체에게로 넘어가 버린 듯한 몹쓸 기분에 휩싸였다. 명예퇴임 문제만 해도 그랬고 아들들 또한 매사에 그런 식이었다. 대학 측에서는 논문지도 특강이라는 가공의 업무를 만들어 그도 모르는 새에 그에게 1년간 그 업무를 할당하기로 결정해버렸다. 퇴임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한 걸 안타깝게 여긴 후배 교수들이 정상적으로 명예퇴임할 수 있도록 꾀를 낸 모양이었으나 결벽한 그는 즉각 퇴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의사는 무시되었고 그 대신에 여자 대학원생 하나를 연락 조교로 임명해 정기적으로 보낼 테니 명단에 있는 수강생들의 논문을 이러저러하게 지도했다는 내용의 간단한 업무 보고서만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통보가 왔다. 그것도 위선적인 자비심으로 작당하여 그따위 얼토당토하는 결정을 내렸을 후배 교수들에게서가 아니라 달랑 박조교에서였다. 이렇게 하여 아들들이 물색한 그의 몸을 돌봐줄 붙박이 가정부 순천댁과 대학 측이 물색한 그의 업무를 돌봐줄 여자 대학원생 윤양, 이렇게 두 여자가 졸지에 그의 일상에 달라붙어 평온을 교란하게 되었다. 이 둘만도 감당이 안 되어 자칫 방심하다간 생활의 질서라든가 감정의 균형 같은 게 흐트러지기 쉬운 판국에 마흔을 앞둔 아들들이 대학 측 후배 교수들처럼 작당이나 한 듯 일주일 간격으로 착착 들어와 방 2개를 꿰차버린 것이다. 둘 중 누구도 반갑지 않았지만 굳이 꼬집어 말하라면 그는 맞이인 섭이보다 둘째인 우기가 더 깔끄럽고 괘씸했다. 불효막심하기로는 둘이 비슷했지만 섭이가 형식적으로나마 안부 전화를 챙기고 마지못해서라도 그의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편인데 비해 우기는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러시아로 유학인지 유람인지를 떠날 때나 돌아왔을 때나 이렇다 할 의논이나 보고가 없었고 그가 동분서주하여 지방의 자리를 물색해 모모한 교수들에게 인사를 가보라고 명했을 때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인사는커녕 지원서도 접수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놈이니 애당초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 왜 형까지 들쑤셔 그의 아파트로 불러들였는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유산 때문이라면 김 교수는 이미 못 박아놓은 바가 있었다. 내가 살아생전에 다 쓰고 가겠지만 부득이 남는 것은 대학에 기증하겠노라고. 다 쓰고 가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지만 대학에 기증하겠다는 말은 허언이었다. 아무튼 그는 섭이가 아파트로 들어온 것이 분명 우기의 사주라고 믿고 있었다. 섭이 스스로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위인이 못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두 아들이 태어난 순서를 바꾸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할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왕 들어올 양이면 순서대로 섭이, 우기 순이었으면 그나마 견딜만 했을 것을. 이놈들은 하여튼 뭐든 거역하기 좋아하는 성정으로 낙지한 순서를 거슬러 우기, 섭이 순으로 입성한 것이다. 그는 이 역행이 왠지 불길하고 꺼림칙했다. 김 교수의 무시와 구박에도 두 아들은 꽤 잘 버티어나갔다. 그들은 협동심은 부족했지만 그보다도 효과적인 경쟁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의 짐작에 두 아들의 경쟁 대상은 그 스스로 자칫 방심했다간 생활의 질서라든가 감정의 균형 같은 게 흐트러질세라 항시 경계하며 거리를 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두 여자 중 하나였다. 쉰이 넘은 순천댁은 물론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아파트를 방문해 연구일을 돕고 논문 지도를 받는다는 미명하에 대학 측에 첨부할 보고서를 챙겨가는 29 먹은 윤양이 틀림없었다. 과정을 수료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논문을 쓰지 못하고 있는 윤양은 석사는 차치하고 학부 과정이나마 어떻게 마쳤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작곡이나 음악 이론의 소질이 부족한 여학생이었다. 혹시 소질이 있다면 두 아들놈 사이에 있는 우애의 양 정도일까? 그래서 두 아들놈이 무턱대고 윤양에게 친근감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김 교수는 휠체어를 문 가까이 밀고 가 문을 살짝 열고 거실 쪽을 내다보았다. 아들 둘은 거실 오른편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두 놈은 그렇게 마주 앉아 그가 제자들로부터 받아 모아두었으나 이제는 입에 댈 수 없게 된 어여쁜 위스키병을 간간하듯 하나씩 따서 마시며 여자 대학원생 윤양을 기다리곤 했다. 그는 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눈을 반쯤 감았다. 섭이 녀석이 김유동이라는 고교동창에 대해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나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공부도 그럭저럭 하고 운동도 그럭저럭 하고 뭐 하나 빼어나지도 않지만 빠지지도 않는 친구였어. 대학도 그럭저럭 하고 결혼도 아마 그럭저럭 했을걸. 상욱이 너도 유동이를 알아. 옛날에 몇 번 본 적이 있어. 우기 거 참 뜻밖이라는 듯 내가 김유동이를 안다고? 하고 말을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뭐든 저렇게 툭툭 자르고 끼어들길 좋아하는 녀석이었다. 그날도 묵은 연락도 없이 그의 서재로 들이닥쳐 다짜고짜 당분간 저 방에서 지내겠습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제멋대로 짐을 부려버린 후 아무 하는 일 없이 노상 술만 퍼마시며 그의 아파트에 빌붙어버렸다. 그런 성정이었다. 아무데고 당분간 빌붙겠다는 식으로 만사형통인 녀석이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왜 그런 놈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지, 왜 아직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너도 유동이를 알지? 알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유동이가 아니고 말이야. 유동이가 오늘 오후에 전화해서 그러는데 공 누구라나 하는 놈이 또 우리 동창이라는 거야. 공 누구? 공 뭘 했는데 이름을 잊었어. 공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 친구는 네가 모를걸? 나도 잘 모르는데. 형도 잘 모른다고? 응. 짤막한 응대였지만 김 교수는 단음절의 응 속에서 자꾸 끼어들어 말을 끊는 동생에 대한 섭이의 짜증을 읽을 수 있었다. 섭이는 어려서부터 사내 녀석답지 않게 신경질이 많았다. 저렇게 걸핏하면 삐치는 장기로 중내 산에 남부끄러운 소동까지 피워 맏며느리로서는 가당찮은 해괴한 차림새의 젊은 여자애와 결혼하더니 결국 그 여자애가 바람이 나서 캐나다로 도망치게 만든 못나디 못난 녀석이었다. 며느리가 캐나다로 공부하러 떠났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그는 애당초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공모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불알 양쪽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는 거야. 불알을? 김 교수는 흠칫 놀라 문 틈새에 귀를 갖다 댔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친구인데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아이쿠, 그 친구가 불알을 한쪽도 아니고 양쪽 다 떼어냈구나 싶은 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너무 안 됐고 불쌍하기도 하고 절대 모르겠는 친구인데도 말이야. 절대 모르겠는 친구인데도? 하긴 절대 모를수록에 더 그런 법이야. 아니 왜? 형이 그렇다며 절대 모르는 친구인데도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형 마음이야 형이 알겠지? 난 절대 모르겠는데 또 절대 모른다고? 옛날부터 형은 일절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툭하면 절대 모른다고 단정하는 게 문제야. 잠시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스트레이트잔 바닥이 탁자 유리에 쨍 하고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섭이가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너는 나한테 뭘 시원스레 대답도 안 해주면서 매번 그 무슨 지랄맞은 잘난 척이냐?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김 교수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문을 닫았다. 두 아들은 아무리 한심한 내용의 대화 속에서도 신통하게 충돌할 거리를 찾아내는 위인들이었다. 그나마 오늘은 불알 떼어낸 놈 얘기가 흥미로웠기에 그는 기분이 아주 나쁘진 않았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지팡이 손잡이로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왜 저 두 놈은 태어난 순서를 바꿔 들이닥친 걸까? 왜 인간들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는 걸까? 이제는 아주 순천댁마저 제가 무슨 이 집의 안주인이나 된 듯 행세하려 드는 판국이었다. 새벽마다 관장기를 들고 침실로 걸어 들어오는 여자의 폼이 점점 당당해지고 허물없어지는 게 그로서는 참기 어려웠다. 일전에 호된 변비로 항문이 막혀 순천댁이 그를 기역자로 누이고 딱딱하게 굳은 변을 은제 티스푼으로 긁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여자는 제멋대로 그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들었다. 처음엔 무뚝뚝하긴 해도 수줍음이 남아있던 여자의 손길이 이젠 여간 곰살맞고 능글맞게 변한 게 아니었다. 그가 조는 듯 마는 듯 생각에 빠져있는 중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윤양이 왔다는 그 신호음에 그는 찌르는 듯한 전기 자극이 벼락처럼 내리꽂혀 하반신의 마비된 신경줄까지 곧바로 관통하는 듯한 강한 쇼크를 느꼈다. 그는 어쿠인지 버쿠인지 모를 신음을 내지르며 스크루 양편에 지렛대가 달린 와인 따개처럼 양팔을 화들짝 들었다 내렸다. 그 바람에 지팡이가 원목 바닥에 꼿꼿이 쓰러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생활의 질서라든가 감정의 균형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몸에 단단히 붙어있다고 매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살과 뼈마저도 순식간에 산산이 흩어지고 말 판국이었다. 김 교수는 복사물을 펼쳐 집게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겼다. 책상 오른쪽쯤에 놓여 있어야 할 젖은 스펀지가 담긴 물컵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종이가 손에 붙지 않아 그는 가느다란 집게 손가락에 초조하게 침을 묻히며 속으로 순천땡 욕을 했다. 간신히 접힌 표시면을 찾아내 그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집게 손가락으로 아래쪽에 인쇄된 문장을 가리켰다. 여기 네가 언젠가 밑줄 쳐놓은 대목을 좀 봐라. 서영은 고개를 숙여 자신이 언젠가 밑줄을 쳐놓았다고 김 교수가 주장하는 문장을 들여다보았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주홍빛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은 이러했다. 금의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아주 맑고 고요하고 멀리서 들으면 더욱 낭낭하니 그로써 악기의 우열을 정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게 뭐냐? 서영은 문장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밑줄을 그은 것은 확실했지만 문장의 출처가 기억나지 않았다. 아, 이게 이 문장이... 김 교수는 눈을 흡뜨고 서영을 올려다보았다. 심통맞은 그 표정에 서영은 가느다랗게 한숨을 쉬었다. 밑줄을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김 교수는 목소리를 애써 누기고 예의 가련한 집게 손가락을 달달 떨면서 문장을 찬찬히 짚었다. 좀 봐라. 밑줄을 치려면 금의 경우는 가까이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아주 맑고 고요하고 멀리서 들으면 더욱 낭낭하니 여기까지 치든지 아니면 내친 김에 그로써 악기의 우열을 정할 만하다까지 치든지 뭐 고 하겠다 같은 말은 뺀다 쳐도 말이지. 그런데 내가 밑줄 친 꼴을 봐라. 그로써 악기의 우열을 까지다. 그로써 악기의 우열을? 아,
그거요? 서영은 그제야 말귀를 알아듣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좋지 않았다. 김 교수는 격노했다. 밑줄을 어디에다 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쳤는지가 중요하지. 너는 예전에 이 문장을 읽고 내 멋대로 오해를 하고 갑자기 밑줄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 그런 건 의미가 없어. 아주 작은 의미는 있겠지만 별로 대단하게 큰 의미는 없단 말이야. 중요한 건 네가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야. 그로써 악기의 우열을? 그로써 악기의 우열을? 이런 식으로 말이야. 김 교수는 복사물을 덮어 서영 쪽으로 밀쳤다. 서영이 복사물을 집어들자 김 교수는 안경을 벗고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언젠가 말했지 않니? 너는 뭐든 제대로 해내는 게 없다고. 늘 중도 반단이라고. 알겠니? 그렇게 생기다만 주제에 금의 경우는 가까이에서 들으면 어떻고 멀리서 들으면 어떻고 하는 문장에 밑줄이나 치면서 살아온 거야. 그것도 아주 괴상망측한 색깔로 괴상망측하게 치다 말면서 말이지. 김 교수는 분을 사기려는 듯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그만 나가보라고 말했다. 서영이 복사물을 품에 안고 서재에서 나가려 할 때 김 교수가 다시 불러들였다. 그래, 뭐 하고 있더냐? 서영이 네? 하고 묻자 김 교수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니까 그 뭐냐? 발정난 당나귀 두 놈 말이다. 서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놈들도 내핍하고 있지. 나름대로 내핍하고 있어. 김 교수는 자기 말을 곱씹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동작을 뚝 그쳤다. 탁상시계 뒤에 반쯤 가려진 물컵이 눈에 띄었다. 물컵에는 촉촉이 젖은 분홍 스펀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신경이 느슨해져 눈꺼풀이 점점 눈을 덮어왔다. 이미 눈은 절반 이상 눈꺼풀에 덮인 상태였다. 한참 만에 그는 꿈에서 깬 듯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내핍에 관한 말씀이요. 서재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김 교수는 서영의 개입에 조금 놀라고 당황했다. 그래, 내핍. 아무리 치켜뜨려 해도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 주지 않았다. 눈꺼풀이 눈을 덮는 탓에 시야가 점점 좁아져 코앞에 있는 물건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물컵을 발견 못한 것도 서재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세상 모든 인간이며 사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천연덕스럽게 다시 그 자리에 출현해 자신의 맹점을 비웃는 통에 그는 종종 억울하고 약이 바짝 올랐다. 넌 내핍이 뭔지 아니? 악기 중에도 내핍하는 악기가 있고 냅다 내지르는 악기가 있단 말이야. 다음 주까지 내핍하는 악기에 대해 생각해와. 그리고 그만 나가봐. 공연히 꾸물거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는 거야. 네가 저놈들의 대관절. 김 교수는 지팡이로 거실적 허공을 쿡쿡 찌르다 말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래, 네가 대관절 저놈들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니 뭐니? 건방지게시리. 서영은 입을 약간 벌리고 놀란 눈으로 김 교수를 내려다보았다. 김 교수는 봉사처럼 눈을 개슴츠레하게 반쯤 감은 채 휠체어를 땅땅 치며 심술궂게 소리쳤다. 옛날 같으면 네가 지금 아랫도리를 입고 있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내버려 두지도 않았어. 왜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니? 헐벗은 나무처럼 발가벗겨 벌을 세울 테다. 뭘 기다리고 있니? 그만 나가보라니까. 그만 나가봐. 슬리퍼를 신고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여자 대학원생을 절박하게 불러세운 순간 상욱은 아무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상욱은 얼결에 중얼거리듯 물었다. 거참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학생이 눈가에서 손을 떼며 물었다. 불알 양쪽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학생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주차장 근처는 어둡고 조용했다. 이보세요, 서영씨. 울지 마세요. 그게 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작취 미성의 상태에서 책을 읽다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서영씨를 만나 어떤 얘기든 해봐야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영씨가 우니 막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학생은 말없이 서 있었다. 조금 전에 술을 마시는데 형이 그래요. 자기 친구가 불알 양쪽을 다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너무 안 됐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어쩐지 그 친구라는 사람보다 불알 양쪽이 더 안 됐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떼어내서 기껏 버렸을 거 아닙니까? 상욱은 취기가 오르면서 이가 돋는 잇몸처럼 온몸이 근질거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인정합니다. 저 취했습니다. 어제 과음을 했고 지금도 위스키를 제법 마신 상태입니다. 필름이 타도록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알아놓은 지 닷새 만이고 또 당분간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 지 이틀 만이죠. 하지만 서영씨,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아닙니까? 당신도 일상을 견뎌내고 있으니 알겠지요? 떼어버린 불알처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까요? 네? 취소할까요, 서영씨? 서영이 마지못해 물었다. 뭘요? 서영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서영씨는 늘 그렇게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좋습니다. 모든 게 거짓입니다. 그렇지만 취소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늘어놓은 거짓말을 한 번에 취소하기엔 제가 너무 교활하고 불온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늘 말씀하세요? 늘 이렇게 참혹무쌍 계열은 아니고.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깟 일로 절대 죽지는 마시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고 싶지만 안타깝게 취기가 손톱만큼 모자라 그만두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보보크를요. 그녀는 상욱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 얼굴을 붉힌 채 서 있었다. 뜻모를 상욱의 마지막 말이 지독한 조롱이나 욕설처럼 들렸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서 있는 곳은 302라고 칠해진 주차 공간 위였다. 그녀는 몸을 획 돌려 302호 베란다를 올려다보았다. 놀랍게도 베란다 오른편 서재 쪽에 기형적인 거인의 상체 같은 실루엣이 떠올라 있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였다. 김 교수는 각진 휠체어의 윤곽 속에 몸을 숨긴 채 자라처럼 고개만 내밀고 있었다. 가정부 여자에게 하듯 이제껏 쭉 그렇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을 김 교수의 집요한 시선을 의식하자 그녀는 몸 전체에 보이지 않는 전염균의 거미줄이 스멀스멀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후덥지근한 초여름 밤이었다. 바람이 조금도 불지 않아 무성한 나무들은 거대한 석상처럼 고요했다. 도로는 화살이 관통한 자리처럼 곧게 뻗어 있었다. 나무들의 그림자는 인도를 뒤덮고 비스듬히 차도 쪽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어두운 나무 그늘과 가로등 불빛 속을 번갈아 통과하며 차도 위를 타박타박 걸었다. 걷는 내내 자신이 밑줄을 그은 곳을 몇 번씩이나 훑고 찌르던 김 교수의 갈색 손가락과 그 아들이 내지른 불알이나 성기에 얽힌 욕설처럼 들리던 외마디 소리가 떠올랐다. 문득 주위를 돌아본 그녀는 이제껏 이 아파트 단지를 오가면서 지나가는 차는 몇 대 보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걷고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그녀 혼자였다. 혼자인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말들은 가혹했다. 벌떼처럼 잉잉대는 말들의 벌집을 통째로 불태우고 싶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노력하는 그만큼 인생은 나빠졌다. 몸을 뒤틀수록 발버둥을 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외면당하고 파손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내일 당장이라도 박조교에게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논문도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귀를 막은 채 짙은 나무 그림자를 벗어나 환한 가로등 불빛 쪽으로 한 발 내디뎠다. 이제 내 비판은 악기에 대해서도 냅다 내지르는 악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자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앞니가 흰 버선꽃처럼 반짝 빛났다. 순간 어둠과 빛의 경계에 숨어있던 날선 톱 같은 장치가 튀어오르면서 몸을 두 조각으로 쪼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헐겁게 꾸려진 짐 무더기처럼 잔디밭 위에 덜그덕 부려졌다. 귀를 막았던 손등에 뾰족한 잔디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제야 그녀는 검은 덩어리가 쏜살같이 사라지며 내는 낮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세상의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거나 늦게 알아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았다. 집이 좁은 탓도 주차장이 좁은 탓도 아니라고, 다만 아버지의 늙어가는 마음이 좁은 탓이라고 상욱은 생각했다. 사고 이후 아버지는 어두운 숲처럼 부쩍 늙고 병들고 죽음의 냄새를 풍겼다. 그는 그런 아버지에게 마치 자신에게인 듯 일종의 염증과 같은 짙은 연민을 느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리라는 생각, 그 사람의 눈앞에 지나온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리라는 편견은 참으로 낭만적인 상상이었다. 살아갈 날이 충분할 때에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했다. 미래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과거나 기억도 적었다. 상욱이 이제껏 지켜봐온 노인이나 폐인들은 집요하게 현재적이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현재에만, 오직 찰나에만 집착했다. 그렇게 기억의 보따리가 지나치리만큼 가벼워져 거의 비인간에 가까워진 종족을 일컫는 이름을 상욱은 얼마 전 책에서 발견했다. 그 이름은 보보크 또는 보보보크였다. 어느 러시아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도 얼마간 삶을 지속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 작가에 따르면 육체적 생명이 끊어진 후에도 정신적 생명은 마치 자신의 관성을 쉽게 그만두기 아쉽다는 듯 여분의 삶을 산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무덤 속에 거의 완전히 부패된 시체가 있다고 하자 육체는 썩었어도 죽은 자의 의식은 몇 주일이나 몇 달에 한 번씩 깨어나 갑작스레 무슨 말인가를 내뱉는다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 보면 콩알이라는 의미인지 뭐라는 의미인지 보보크, 보보보크라고 하는데 물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었다. 상욱은 이 대목을 여러 번 반복해 읽다 완전히 중독되고 말았다. 삶 너머에 있는, 아니 어쩌면 삶 내부에도 있을지 모를 그런 처절한 무의미 빈터를 보보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상욱은 자신의 보보크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보보크를 알기 위해 지루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그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뻗어버리곤 했는데 똑같은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똑같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똑같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개체는 다를지 몰라도 계열은 똑같은 여자와 블루스를 출 때, 그리고 급기야는 노래방 한 구석에 처박혀 똑같은 산란하고 섬광처럼 짧은 잠을 잘 때 그는 문득 옹알인지 콩알인지 모를 무의미한 버벅거림이 반토막난 벌레처럼 기어나보다 많은 듯한 추잡한 희열을 느끼곤 했다. 그 잘리지 않은 온 토막이 그가 죽어 무덤에서 남김없이 썩은 후에 내뱉을 그만의 보보크일 것이었다. 그가 소냐라고 부르는 붉고 수줍은 석류 같은 여학생이 오는 성금요일만이 그에게는 유일하게 의미로 충만한 하루였다.
오늘따라 여학생의 방문이 늦어지고 있었다. 알찐돈, 알찐돈, 내 알찐돈을 한 푼, 두 푼, 알겨, 가솔랑. 또 누군가에게 돈을 뜯겼는지 며칠째 순천댁의 입에서는 변함없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약하여 먼저 얘기를 꺼내던 상섭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욱은 까닭없이 불안해졌다. 형, 내가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젊었을 때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 나왔다는 거야. 그 책을 사야겠어. 그 책에 의하면 젊었을 때의 나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나는 아니라는 거야. 형은 이 말이 이해가 돼? 고개를 떨구고 있던 상섭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개소리냐 하면 젊었을 때의 나를 지금의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두 사람은. 저자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지 나도 궁금해.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당 쪽에서 순천댁의 알찐돈 타령이 들려왔다. 상욱은 아마도 순천댁의 보복근은 알찐쯤 되리라고 생각했다. 상섭이 취한 눈을 번뜩이며 시비조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다는 거야? 어째서 젊었을 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 거야? 상욱은 순수히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갈 셈으로 되물었다. 그럼 젊었을 때의 걔하고 지금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법은 또 어디 있어? 그럼 걔는 네가 아니고 누구였단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니까? 걔가 내가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걔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대목에서 상욱이 빙긋 웃었다. 자꾸 걔 하지 마쇼, 형. 상섭은 동생의 실없는 웃음과 비틀린 말투에 비위가 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상욱은 뜬금없이 멍멍 하고 개짖는 소리를 냈다. 기껏 대화랍시고 나누다 보면 동생은 늘 변덕스럽고 되지 못한 방식으로 대화를 비틀거나 끊어먹곤 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상섭은 오늘따라 동생의 유치한 객기에 살인적인 분노마저 느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닮았다고들 하지만 그건 외형에 불과할 뿐 그 내부는 동생이 훨씬 더 아버지를 빼닮았다고 상섭은 생각해왔다. 아버지와 동생, 그들 부자는 돌연하고 발작적이었다. 그들이 급변하는 순간엔 상대를 마구잡이로 벼랑 끝까지 내모는 서늘한 채찍의 바람소리가 났다. 멍멍, 왈왈. 상욱은 양손을 턱에 받치고 본격적으로 개짖는 흉내를 냈다. 미친놈, 이제 별지랄 다 하네. 상섭이 머리칼을 쥐어뜯자 상욱이 희죽희죽 웃었다. 미친놈 아니고 미친 갠데? 형, 그 개소리 같은 책 가라사대. 예전에 미친놈은 지금이 미친 개가 아니니라. 왈왈. 식당 쪽에서 순천댁이 양재기에 딱딱한 콩 같은 것을 따라 붓는 소리가 들렸다. 상섭은 잔을 들어 재빨리 술을 들이켰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여자 대학원생이 왔다. 상욱은 언제 개짖는 흉내를 냈느냐는 듯 두 손을 얌전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순천댁이 식당에서 썩썩 걸어나와 거실에 매달린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응답 버튼을 딸깍 눌렀다. 엄마, 그 학생이 아니네. 순천댁의 놀라는 소리에 상섭과 상욱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부스스한 머리에 순박한 표정을 한 낯선 남학생의 얼굴이 떠올라 있었다. 아이 관만한 가야금 궤를 비스듬히 안고 거실로 들어선 남학생이 물었다.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짝방에 기셔. 남학생은 가야금 궤를 벽 쪽에 조심스레 세워놓고 순천댁이 가리킨 서재로 향했다. 한참 만에 서재에서 나온 남학생은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어정거리며 전화기 앞으로 걸어가 버튼을 눌렀다. 상섭과 상욱은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거실에는 남학생이 통화하는 소리만 낮게 울렸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여기는 김종현 교수님 댁인데요. 거실의 침묵을 의식한 탓에 남학생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졌다. 김 교수님이 다음 달에 전주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초청을 받으셨답니다. 네네, 다음 달이요. 네, 그래서 보관대가 필요하시답니다, 사장님. 골 때리네. 노인네가 지금 어딜 간다는 얘기야? 상욱의 속삭임에 상섭은 조금 전에 분노도 있고 동감하는 고갯짓을 했다. 상대편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하는지 남학생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보관대가 필요하시다고요. 보관대가요. 아니, 스티로폼으로 짜맞춰 놓은 건 있으시고요. 네, 사장님. 그런데 그렇게 비행기 태우면 악기가 상하신다고 하셔요. 전주까지는 괜찮다고요? 그러다 버리신 악기 여럿 보셨다는데요. 아, 얼마나 걸리시는데요? 네, 사장님. 네, 사장님.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서재의 문이 열리고 김 교수의 휠체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통화를 마친 남학생이 김 교수 쪽으로 다가왔다. 교수님, 제가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 말씀이 제작에 보름쯤 걸리신답니다. 무게는 7, 8kg쯤 나가신답니다, 교수님. 보관대만? 아, 네. 아니, 그게 악기까지 포함하셔서 그러시답니다. 보관대만 치시면 4kg밖에 안 나가신답니다, 교수님. 상욱의 킬킬대는 웃음소리에 김 교수는 아들 둘이 앉아있는 탁자 쪽으로 냉랭한 시선을 돌렸다.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됐어. 시간도 없는데 그걸로 주문해. 그쪽 통장 번호 알아내서 적어놓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는 다시 아들 둘을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띠고 남학생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애는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일단 물리치료를 오래 받는 수밖에 없답니다, 교수님. 오래 받을 수밖에 없으면 오래 받아야지. 네, 교수님.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어야 하고. 네? 아,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김 교수는 상욱의 표정이 빚어놓은 진흙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조금 전 자신이 받은 충격은 까맣게 잊고 저렇게 엄청난 우기놈의 표정을 본 것만으로도 윤양이 제대로 사고를 쳤다는, 아니 제대로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대로라면 섭이 우기순이어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갈 때마저 순서는 바뀌었다. 우기놈이 윤양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곧바로 짐을 싸서 뛰쳐나가버린 반면 섭이는 보름을 더 미적거리다가 마지못해 문을 닫고 나갔다. 아무튼 순서 하나만 빼놓고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두 여자와 두 남자에게 번갈아 시달리다 이제 여자 하나에 남자 하나로 인원이 줄었으니 김 교수로서는 평화를 되찾은 셈이었다. 그래도 김 교수에게 여전히 꺼림칙한 건 순서였다. 욱, 섭은 섭, 욱보다 어감부터가 안 좋았다. 이건 순 우기놈 탓이었다. 욱하는 성격에 들어올 때도 순서를 안 지키고 들이닥치더니 나갈 때도 먼저 욱해서 나가버렸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지팡이 손잡이로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왜 그 두 놈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순서를 지키지 않는 걸까? 그날 윤양을 따라 나간 우기놈은 무슨 되먹지 못한 소리를 짓거린 걸까? 윤양을 생각하면 김 교수는 마음이 다소 짠했다. 하지만 그 자신과 더불어 윤양 또한 자기 앞에 남아있는 반죽음의 시간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공동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데서 오는 은밀한 위안이 더 컸다. 다만 윤양이 자신보다 안 된 점은 그녀 앞에 남아있는
반죽음의 시간이 그의 서너 배 혹은 네댓 배쯤 되리라는 정도였다. 그뿐이었다. 김 교수로서는 윤양이 오든 박군이 오든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실기 전공인 박군이 오면서 만사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할 수도 있었다. 박군은 윤양보다 서너 배쯤 멍청한 대신 30배쯤 수더분했다. 무턱대고 말끝에 교수님 소리를 붙이고 제 딴엔 존칭을 구사한답시고 아무데나 시자를 집어넣는 말투가 가관이었지만 대함에 거리낌이 없어 물건이나 매 한 가지인 느낌을 주는 학생이었다. 이제 금요일 저녁이라고 해서 새삼 긴장할 일도 없었고 초인종 소리를 들어도 그는 화들짝 놀라지 않았다. 요즘 들어 부쩍 김 교수의 신경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다면 순천댁이었다. 천성이 영 뚜하고 고집스럽고 아둔 패기인데다 사내의 상체에 풍성한 여자의 하반신을 매달아 놓은 듯한 몸매의 부조화가 볼수록 눈에 거슬리고 꼴불견이었다. 게다가 누구 속을 지를 속셈인지 죽어도 마다하는 검은 콩죽을 아침마다 그의 침실로 날라오질 않나. 대관절 그 무슨 애틋한 관계였다고 시도 때도 없이 윤양 타령을 늘어놓질 않나. 아니 그런 밉상이야. 그런대로 참아 넘긴다 손 치더라도 문제는 냄새였다. 입에서 입내가 나듯 순천댁이 하체를 들썩거릴 때면 점잖은 입으로 차마 발설하기 못한 그곳에서 시고 역한 갯내가 풍겼다. 늙건 젊건 여자들이 요물이었다. 가끔 김 교수는 혼자 있을 때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의 감각을 되살려보곤 했다. 어느 순간 냄새가 역력히 살아나 그의 코끝을 스칠 때면 그는 불끈 거인의 팔뚝이 되어 지팡이로 순천댁의 입에서 사타구니까지를 단숨에 꼬치처럼 꿰어버리고 싶은 야만적인 충동에 새새끼처럼 여인 날개죽지를 파닥거리다 지팡이를 서재바닥에 내동댕이 치곤 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그는 기진맥진한 채 울먹거렸다. 왜 인간들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는 걸까? 순천댁은 약콩을 씻어 채반에 받쳐놓으며 혼잣말을 했다. 어째 그랬을까? 여학생이 사고를 당해 김 교수 짝이 날지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부터 순천댁의 혀끝엔 이 의문이 악교로 붙인 듯 딱 붙어버렸다. 서재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여학생이 오던 때에는 한두 번씩 김 교수의 격앙된 목소리가 파들파들 들려오곤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남학생이 오고부터 조용했다. 순천댁은 약콩을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고 그걸 과시하려는 듯 틈만 나면 이제야 좀 살만해졌다는 식의 말을 불어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학생이 오지 않고 아들 둘이 차례로 나가버린 뒤로 김 교수는 변비와 불면이 심해졌고 지팡이로 휠체어 바퀴를 톡톡 두드리며 멍하니 베란다 밖을 내다보거나 우연히 손에 잡힌 작은 물건 꽁다리를 그게 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누가 어쨌다고 갑자기 지팡이를 내동댕이 치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왜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못하느냐고 미친 원숭이처럼 휠체어에서 나부대기도 했다. 순천댁은 날로 변덕스럽고 가혹해지는 촌장의 지배 아래 사는 마을 안악처럼 전전긍긍했다. 같은 행위가 같은 처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불확실성만큼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약콩을 다려 새벽 공복에 김 교수에게 마시게 하는 걸로 위안을 삼았다. 머리 꼭지까지 치솟은 심화를 가라앉히는 데는 약콩이 특효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예전에 시골에서 발정난 돼지에게 일명 쥐눈이 콩이라 불리는 약콩을 사료에 갈아 넣어 먹이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내들이사 그저 못생긴 짐승이거니 보드모야 쓰제. 하나하나 대거리할 생각 말고 말로다가만 아니라 매무로다가도 대거리할 생각 말고 그 무던도 못할 시엔 어째 여자 몸뚱이로
나무집리를 댕기겄나? 까탈마저도 못쓰고 주책마저도 못쓰고 혀도 못쓰고 꺼머도 못쓰고 쩍 하면 천하에 못쓸 기집소리 밥 안 먹어도 배부른께 두레반으로 배부른께. 순천댁은 버릇처럼 예전에 어머니가 읊던 말을 중얼거렸다. 서재문이 열리고 남학생이 나와 거실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순천댁은 식당 입구에 서서 전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네, 사장님. 교수님이 다음 주에 연주회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발이 없어지셨대요. 네. 250ml고요. 네? 색깔이요? 검정색에 흰 문양이 들어가신답니다. 신발 코빼기에 들어가 계신답니다. 딱딱한 건 아니고 갓신이랍니다. 갓신이 가죽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단화 같습니다. 한복 입고 밑에 신으실 거니까요. 네, 그럼 주문하겠습니다. 돈은 지난번 그 통장으로 보내시면 됩니까? 네. 안녕히 계십시오, 사장님. 남학생이 전화를 끊자 순천댁이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안 가신다더니 다부 가신디야? 네, 가신다는데요. 아따, 저 빈덕을 누가 당혀? 평생을 지 맛대로 멋대로 살아온 저 빈덕을 저 몸뚱이로 뭔 비행기를 타고 뭔 가해금을 탄다고? 제가 잘 모셔야죠. 따라댕길라면 고생문이 훤할 것이네. 순천댁이 도마를 씻고 행주를 집으려고 흘낏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남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락바락 비벼빤 행주를 건조대에 널던 그녀는 돌아간 줄 알았던 남학생이 옆방에서 톱을 들고 나오는 통에 기겁을 했다. 음마 못이여 시방? 부스스한 머리에 크고 작은 톱을 양손에 하나씩 든 청년은 꼭 젊은 도축업자 같았다. 교수님 가야금 손 좀 보려고요. 교수님께서 쇳소리가 나신답니다. 뒤에 울리는 소리가. 남학생은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가야금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줄 한 줄 튕겼다. 거실의 가야금 소리가 곡진하게 울렸다. 순천댁은 서재 쪽을 잠시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따라 얼마나 더 고약스러우신지 몰라. 밤만 되면 지팽이로 휠체어를 땅땅 치며 우신다니께 무더니. 그 소리에 애먼 나만 잠을 못 자야. 남학생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걸려 학생?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걸립니다. 줄도 갈고 안쪽도 손보려면. 줄도 갈고 안쪽도 손본다고잉? 아이고 징하네. 어째 일 마치고 저녁 먹고 갈티요? 네, 주십시오. 순천댁은 퉁퉁 부른 약콩을 주걱으로 휘젓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볼 때마다 딸 같다 여기고 괴팍한 노인네 심부름하느라 욕본다 생각은 하면서도 여학생에게는 밥 먹고 가라고 한번 붙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째 그랬을까? 순천댁은 남학생이 쑥 내민 입을 연신을 움찔거리며 줄을 풀어 안쪽을 꺼내 작은 톱으로 조심조심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제 김 교수가 무엇인가를 떼내려는지 집어넣으려는지 작은 꾸러미에 코를 박고 입을 쫑긋거리며 동물이 앞발처럼 주름진 손으로 만지작대던 모습과 찍어낸 듯 비슷했다. 사내들이란 늙으나 젊으나 다람쥐 새끼 한 가지라고 생각하며 순천댁은 천천히 주걱을 휘저었다. 그리고 자기가 여학생에게 밥 먹고 가라고 붙들지 않았던 건 시커먼 사내 둘이 거실에 떡하니 버티고 앉았는데다 여학생마저 워낙 낯을 잘 붉히고 몸가짐이 톡톡 털게 깔끔스러워 그런 거였으려니 생각했다. 그런데도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았다. 너무 깨끔을 떨어도 숨편하게 안 사라진다더구만. 그래 그랬을까? 뺑소니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아침에 순찰을 도는 경비원에게 발견될 때까지 밤새 잔디밭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척추를 다쳐 몸은 꼼짝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고 했다. 그 며칠 뒤 월요일 오후인가에 모범을 불러타고 장을 보러 가던 순천댁은 단지 한 교차로 부근에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사고 피해자가 여학생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인 감시 카메라에 용의 차량이 잡히면서 현수막은 철거되었다. 조회된 외제 차량은 범퍼와 보닛을 교체한 상태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내 녀석으로 약에 취한 상태여서 라이트도 켜지 않고 단지 안을 마구 내달렸다고 했다. 엄청 잘 사는 집 막내 아들이라 여학생의 병원비며 보상금은 걱정이 없다니 그나마 천행이라고. 순천댁은 약콩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주걱을 아래에서 위로 저어 올리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약콩은 밤새 은근한 불로 푹 무르도록 삶아 새벽에 믹서에 갈아야 부드러웠다. 여학생이 사고를 당한 그날도 순천댁은 약콩을 삶았으리라. 약콩이 밤새 다 무르도록 여학생은 잔디밭에 누워 있었으리라. 초여름이라 얼어 죽게 춥지 않았겠지만 새벽녘 이슬이 내린 잔디밭은 꽤나 싸늘했으리라. 딸은 한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이 흘러갔으리라. 살아오며 맺히고 응어리져 약콩처럼 단단해졌던 마음 고갱이가 다 물러터지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으리라. 밥대를 못 기다리고 그의 조는가 싶게 기척이 없던 서재 쪽에서 딱 하고 지팡이가 원목바닥에 떨어져 울리는 소리가 났다. 순천댁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불길하게도 거실 모퉁이에는 작은 관만한 가야금 궤가 서 있고 남학생은 거실 바닥에 똑똑 분질러 놓은 세 다리 같은 안족을 늘비하게 줄 세워놓고 있었다. 솥에서 칙칙거리며 검은 콩물이 넘쳤다. 집안 가득 콩물 탄내가 퍼졌다. 순천댁은 허둥지둥 콩죽을 휘저으며 액쫓는 주문을 매듯 중얼거렸다. 영험실한 여우는 죽을 때가 들면 죽을 때를 딱 찾아든다등마. 그래 그랬을까? 어째 그랬을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용이 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제 나름으로 이 작품을 읽은 후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목에서 저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콩이 끓는 동안 그 물컹하고 단단했던 것들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시간은 느리지만 세상은 확실한 방법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 동안 우린 소통의 부재와 불안한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반신불수 노교수의 집으로 연락조교 노릇을 하러 다니는 대학원생 윤서영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권여선 작가는 주로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외면당한 인물들을 그의 작품 세계에 자주 보여줍니다. 즉 윤서영이나 가정부 순천댁 등은 확실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라 불안하고 또 어떤 위계 속에 놓인 한마디로 삶의 주변부를 떠도는 존재들이죠. 저는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정체되어 버린 시간의 무게가 서서히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모두 흘러가지 못한 시간 속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과 서툰 관계가 아파트의 그 작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는 주인공 윤서영이 겪는 마음의 기울기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어긋남에 주목했는데요. 건물의 그림자처럼 자신의 그림자가 기울어진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조차 꼿꼿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아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저에겐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하나 이 소설에서 두드러졌던 점은 소통의 부재, 그리고 착각과 오해를 다룬 부분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컨대 윤서영이 가정부의 말을 저분을 입으로 빨아서 그려로 잘못 듣는 장면이 그랬죠. 이것처럼 인물들의 대화가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던가요? 두 아들이 하는 대화도 뭔가 이상했고 노 교수가 중얼거리는 말도 당최 이해 불가의 난수표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둘째 아들이 윤양에게 하던 말도 그랬죠.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건지 의도도 목적도 뜻도 이해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인가 그 대화들을 이해해 보려고 다시 읽고 또 읽어보다가 포기했네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 인물들이 서로 말을 건네고 몸을 기대는 듯 하지만 그 말과 몸이 닿는 곳엔 온기가 남아있지 않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공기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천댁의 약콩을 끓이는 소리와 냄새가 공간의 배경음처럼 깔려있는 가운데 그 한편에서는 관계가 폭발하듯 생겼다가 또 조용히 시들어가는 반복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반복이 시간은 흘러간다는 통념을 뒤흔들어버리고 오히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지된 순간을 만들고 있었죠. 약콩이 끓는 그 시간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며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약콩이 끓어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기다릴 뿐. 어쩌면 그 기다림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던지는 지독한 농담이 인간을 벼랑 끝까지 밀어뜨릴 때 인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불행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앞에서 우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감춰진 불안과 균열을 지극히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고 나면 마음 한편이 묵직해지면서도 마치 긴 여운처럼 잔잔히 머물러 있죠. 약콩이 다 끓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와 보이지 않던 밑바닥을 잠시 드러내고 가는 소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권여선 작가의 소설 약콩이 끓는 동안을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단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